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5년 관세사 2차 또는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 진행 순서는 첫 번째 과목별 학습 전략을 과목별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한 10분 정도씩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세사 2차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합격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한 대략 2시간 이내가 목표예요. 2시간 이내가 이제 작년에는 합격생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한 2시간 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어젯밤에 이제 밤새 PPT 장표를 만들었다가 오늘 아까 이제 할 때 제가 리허설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한 20장 뺐어요. 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2시간 이내에 끊으려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과목별 학습 전략인데, 첫 번째 선생님은 2차 관세율표하고 2차의 환급특례법, 그 다음에 이제 1차 관세법을 강의하시는 신호근 관세사님 모시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웰페이스 학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과목 강의였고요. 자, 이제 관세율표라는 과목을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할 텐데, 이제 주어진 시간에서 제가 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사진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입고 온 이유는 오늘 끝나고 거래처랑 테니스 시합이 있거든요. 중요한 시합인데 거기 가려고 이제 이렇게 복장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도 편하게 입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면 이제 제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저희 학원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론 완성이잖아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율표라는 과목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라는 이제 품목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규정 그리고 호혜 용어 등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이론 완성 과정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 강의 안 들으시면은 얘기합니다. 그냥 바로 이제 기본 강의, 즉 이론 완성 과정을 꼭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치얼업 문제풀이 치얼업2 2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이 해당 그 과정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하게 그다음에 들으시고 제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 기본 이제 교재는 요겁니다. 현재 출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주기로서 개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는 2022 HS 버전입니다. 그래서 2027 전까지는 개정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요 교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A4입니다. A4고 교재가 두꺼워요. 왜냐하면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만든 것이고, 제가 스스로 타이핑하고 그리고 해당 규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석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 때 요 기본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본서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과정 동안 이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거를 만드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첫 시간 올 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서, 두 번째 연습장, 그리고 연필, 지우개, 끝.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 임의로 빨간색 안 지워지는 거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중요한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필, 그 다음에 지우개, 그 다음에 연습장 꼭 갖고 옵니다. 연습장 할 때 제가 필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필기를 놓치게 되면은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이거 뭐였지 하게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꼭 그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요 교재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교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개정 내용이 하나의 목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017 그리고 2022 개정사항에 대해서 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왜 개정이 되었는지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도 함께 봐야 됩니다. 요 교재도 함께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교재 하나 페이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규정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서 설명해 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같이 보면 됩니다. 이론 완성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수업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저녁 때 오시면 돼요. 이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과목 중에 2차 보면은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론 완성 과정이 총설총이죠. 그래서 우리 주규정 묻는데 그 규정 말고도 총설했습니다. 근데 우리 제 해설 내용 그
기본 교재 같은 경우는 그런 해설 내용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 진한 글씨로서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키 포인트는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밑줄 칠 거 없고요. 동그라미 같은 거 치시면 됩니다. 이걸로써. 그래서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것들이 머릿속에 빵빵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겁니다. 요거를.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설명된 이제 필기 내용인데 교재에다가 필기하지 마세요. 교재는 깔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를 여러분들은 시험 때까지 한 150번 정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 이것저것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꼭 기재하시라.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보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필기를 많이 해요. 나와있죠? 필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제가 사진 찍어서 카페 같은 데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카페에 가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자, 그다음에 이제 제 2차 과목 중에서 이제 환급투자법입니다. 자, 환급은 저는 이제 관세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대표 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잘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환급이에요. 그래서 이 환급 이 과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학원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요거 갖고 오시면 됩니다. 요건 작아요. 작습니다. 환급대법은 이제 관세사 2차에서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도식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밑줄 같은 것들 가지고 해가지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한 거 갖고 제가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들에 대해서도 제가 규정뿐만 아니라 취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설명해놨으니까 요 교재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양이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환급대법은 빨리 해야 됩니다. 막판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과정 중에서 이제 치열업 원리입니다. 치열업 과정은 이제 우리 학원에 있는 내용인데 치열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 시간에 배웠던 것에 대해서 문제화 시켜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본 시간에 못한 내용들, 난이도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치열업은. 그래서 이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본 시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시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2회독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그 2차 과정 중에서 이제 기출 분석입니다. 자, 9월, 10월 달에 이제 기출 강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제 교재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교재는 기본서보다 절반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 이것도 이제 이미 출시가 되어 있어요. 요 교재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12년도 때 문제인데 이렇게 해당 주규정에 대해서 그것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 사례 같은 걸 주고 문제 낼 수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다 이제 교재에 다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교재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기출 문제집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서 이제 관련의 규정도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 요 과정 같은 경우에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려놨죠. 왜 이 규정이 왜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은 이제 치열업 2인데 요때 보시면은 이게 원래 작년에 이제 요 규제 추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서브 노트라는 거 만듭니다. 서브 노트. 근데 서브 노트 같은 경우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 관세표라는 걸 1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정도 이렇게 해도 실무를 하고 있어도 어려운데 이런 것을 처음 공부하는데 본인 서브노트 만든다? 알기 쉽게 그거는 좀 비춥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작년에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죠? 아까 본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규정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규정들을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핵심적인 내용 만들게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 요걸로서 스프링 같은 거 뚫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2도 인쇄해가지고 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암기 공식 노트도 만들 필요가 없다. 자, 요걸로써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자, 우리 시험 보게 되면은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이 사실이니까 다 잘 보세요. 보면은 이제 뭐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놓쳐도 80점대 나오더라고요. 점수가. 뭐 어떤 간사님이. 근데 보면은 그 쓰는 게 남들과 차원이 달라요. 뭐 왁스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왁스만 주기적으로 쓴다? 아니에요. 왁스의 특성이 무엇인지 두 줄 그리고 이제 한 줄 반짜리 호해서도 있거든요. 그렇게 써야지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주규정만 떡하를 쓴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주규정집이라고 그 관세표 주규정집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얇은 것만 하나 갖고 우리 시험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완전 안 됩니다.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인 사용에 대해서 하고 점점 공부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기본서,
풍부하죠. 그다음에 이제 해설 그 개정 내용까지 그리고 기출 문제까지 빵빵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쭉 얇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B5 요 정도로서 이제 뭉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얘를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보면 여기 생염, 건석, 상기 나오죠. 생것, 염장, 건조, 석회 처리한 거, 산 처리한 거 이게 안 나오잖아. 근데 이제 기본을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암기 공식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유파, 유연 처리, 파츠먼트 가공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줄여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 한다? 이제 우리 파이널 교재로서 제가 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한다? 11월, 12월 달에 요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언제 생각하냐? 내년 1월 또는 2월 달에 이제 우리 시험 본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열심히 해놓으시고 이제 그 나머지 4개월 동안 정리하는 느낌입니다. 그게 가셔야 돼. 그래서 예전 황선태 간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자 그때 가르쳤을 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가 한 2월 달에 끝났어요. 근데 그분은 중요한 게 뭐냐? 시킨 대로 했거든. 시킨 대로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본인의 그 처음 시도한 스타일대로 하는 거는 비춥니다. 그래서 확률게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관수일표는 효자 과목이 됩니다. 이거는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첫 시간에 제가 막 쓰거든요. 놀랄 거예요. 야, 쟤는 무슨 머리가 컴퓨터가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이해 및 암기 그리고 이거 단단하게 하는 암기 공식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 관세표는 효자 과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관세 2차 셈에서 이제 2차 셈에서 관세사가 잘해야 되는 과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법, 관세율표. 무역실무나 평가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두 과목은 확 잡고 들어가셔야 돼. 네,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붙읍시다 우리. 그죠? 그래서 관세사 시작했으면은 붙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은 계속 생각나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시고 이제 수험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딱 맞췄죠? 다음 선생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관세사님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죠. 처음 보시는 분이? 이분은 생동 수석 합격이에요. 7개월 만에 1차 합격, 2차까지 합격하신 분이에요. 거의 전설적인 인물인데 관세법은 진짜 제일 유명해요. 제일 유명하신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 쪽에서 다시 좀 편찮으셔가지고 다시 이제 강의를 시작하신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참석은 못 하셨는데 그래서 대신에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인사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한번 좀 듣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용입니다. 발사 2차는 1차가 달리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했지만은 관세법 과목이 양이 제일 많아요. 무역실무가 더 많은데요. HS가 더 많은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일 어려워지고 제일 양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관세법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을 잘 봐야 그 다음 교시에 나오는 다른 것들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관세법이 왜 어려워졌냐면 일단은 조의 개수가 많아요. 양이 엄청나요. 우리나라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한 B5 정도에 되는 아주 거대한 법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관세법은요 조의 개수 많은데 한 조의 문장 자체는 무지하게 길어요. 또 어려운 것은 관세법은 어느 한 장을 끈다고 해서 다른 장이 끌어오지 않아요. 끌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 13개 장인데 13개 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뭘 할만하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세법은 에너지가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옆에 첫 번째 어느 것도 무시하지 말라라고 쓴 것은 관세법은요 버릴 게 없어요. 법률, 생령, 싱글치 그 안에 뭘 버리겠냐고. 물론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기대는 매년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리 학원의 강사가 이건 나오느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중요한 건 오히려 채점하기 편한 걸 봐야 돼. 이거는 딱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그런 형태이고 채점하기 편한 형태이다. 그러면 뭐 이런 게 나와. 그런 내용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의 경우에는 법률 중심이고 생명과 생규칙이 좀 곁들여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2차는 그렇잖아요. 법률, 생명, 생규칙이 똑같이 다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단원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도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출제 경영이 있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제 경영이 뭐 10년, 20년 된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이제 30점, 20점짜리 변한 게 최근에 변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단정적으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좀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논리보다는 암기 그랬는데 예전에 논술할 때는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러면서 마치 사설을 쓰듯이 무슨 주장을 하듯이 그렇게 적게 됐는데 요즘에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마치 1차 시험이 논술화 된 것 같아요. 단답형으로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논리적인 어떤 개념을 알기보다는 암기를 누가 더 잘하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1차 시험에 연장선상에 2차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1차 시험의 이슈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1차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쓰는 걸로만 나오면 2차 문제가 되거든요. 또 암기하실 때 들있다가 암기하는 거, 어떤 규칙이 없이 암기하는 건 사실 그 많은 내용들을 암기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암기라 할지라도 그 각각의 내용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거 우리가 공식과 원칙은 우리가 좀 정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기하는 에너지가 좀 적게 들게 해야지 그 많은 걸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하라. 이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하라는 건요, 이거는 다른 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걸 물었는데 다른 걸 쓴다. 아니 어떤 걸 쓰면서 좀 부족하게 쓰면 그때는 조금이라도 점수가 나오는데 완전히 다른 걸 쓰게 되면은 답이 없어. 부진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조의 제목을 외워라. 이런 뜻이에요. 아,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외워야 돼요. 2차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법률의 조문의 제목도 외워야 되지만 신령의 조문으로도 시험에 신령의 조의 타이틀 있죠. 그걸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물었을 때는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머리가 팍팍 돌면서 아, 이걸 묻고 있구나 라고 어떤 내용이 딱 떠올라야지 사실 그걸 쓰거든요. 그게 뭐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법은 이걸 완수 단계, 완성 단계에 가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관세법에 대한 태도를 조금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관세법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혹시라도 쉬운 과목처럼 여겼거나 또는 관세법은 뭐 조금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한번 바꾸셔야 돼요.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제가 가르쳐서 아니에요.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버릴 게 없어요. 법률신경식의 중에서 뭘 도려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점점 양이 많은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 과목을 바라보는 것을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은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기본 이론하면서 관세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최소한 관세법 시험을 잡으려면 관세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알고 제도의 과정과 절차를 알아서 뭔가 이 제도가 그런 거구나 라는 이해가 충분할 때 사실 시험에서 묻는 답안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 수업하면서 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2차 관세법 강의하시는 김하늘 선생님 모시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관세법 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 웰페이스로 옮기게 됐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렇죠? 일단 제가 빠르게 공부 방법부터 알맹이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목차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공부 순서가 있고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출력 연습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출력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모의고사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공부 순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중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출을 10개년도 이렇게 보시면서 분석을 해나가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공부 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암기형 시험이다 그래가지고 암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계세요. 근데 일단은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되고 이해랑 암기는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꼭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틀을 잡는 것이 여기 장절관이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단 틀을 잡으셔야지 우리나라 지도가 어떻게 생겼구나, 어떻게 그리면 되겠구나라고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도별 목차를 잡으시면 되는데 제도별 목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조금씩 조각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이해를 하는 거고 숙지를 하는 거고 암기를 조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좀 더 디테일을 잡아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좀 더 세공하는 게 뭐예요? 암기식이나 두문자를 활용해 가지고 디테일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암기식 두문자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세공해 나간다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2장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납니까?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습, 누적 복습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에 거 한번 보고 뒤에 거 또 세공해 나갑니다. 한 3장쯤 가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거 다 까먹고 진도는 진도대로 못 나가죠. 왜? 누적 복습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 또 포기합니까? 누적 복습 포기하죠. 그러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틀을 잡고 틀을 잡는 것 자체가 내가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을 분석하는데 어떤 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고 그냥 읽기밖에 안 해요. 읽고 느낌이 이렇네. 어렵게 나왔네. 이상한 데서 나왔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점수 배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강의 때 하는 메인 내용에서 어느 정도가 점수가 배분이 나왔는지, 지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거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메인 내용에다가 확신을 두고 시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엽적인 거 나왔네, 위원회 나왔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메인 내용 봤다가 위원회도 봤다가 지엽적인 거 서류 제출 봤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점수 배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점수 배분 확인의 순서는 법이 얼만큼 나왔는지 그리고 나머지 행정명령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내용하고 마이너한 내용. 마이너한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는 위원회하고 기재사항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 흐름 확인은 마이너한 내용 가지고 기출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인만 가지고 기출 흐름을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장이 2개년도 연속 나온 적이 있다. 퐁당퐁당 나왔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장은 어디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기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출력 연습입니다. 출력할 때는 모의고사 기준이라고 했죠. 모의고사 볼 때 최대한 많이 쓰기 위해서 문제 파악하는 시간을 작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문제는 항상 넉넉한 시간을 두고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잘못 읽었을 때 내가 잘못된 답안을 기술하게 된다? 그러면은 몇 줄 덜 못 쓴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쓸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으로 출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축약해가지고 이 정도만 좀 쓰도록 문장을 가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공하고 축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풀문장을 쓸 수 있을 때 요약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풀문장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출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요약이 저절로 됩니다. 자, 그리고 매우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은 어떻게 한다?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은 어떻게 한다? 연습처럼 하면 됩니다. 왜? 연습을 실전처럼 해놨기 때문에 연습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절실하게, 실전 가서도 절실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시를 들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좀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 답안지를 적는데 내가 좀 애매하게 적을 만한 거다? 그러면 그냥 버려요. 근데 실전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애매하게 적는 거든 잘 적는 거든 최대한 다 적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모의고사 때. 자, 그리고 자기 반성입니다. 자, 출력 시간을 이제 토요일, 일요일 모의고사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 모의고사 본 거를 어디로 피드백할 거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디로 피드백해야 됩니까? 문제를 파악하는데 오류는 없었는가? 아까 말했던 거죠. 이 오류를 범하진 않았는가? 그 다음에 답안 구성은 가지런한가? 답안 구성이 가지런하지 않다라는 말은 내가 쓸 준비를 하지 않고 외웠다. 무작정 외웠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 생각나는 대로 씁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면 누락도 많아질 뿐더러 답안지가 당연히 가지런하지가 않겠죠.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나 모범 답안이나 강평을 참고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는가?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가? 나의 취약 부분이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짜증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 부분이 취약한 겁니다. 거기를 공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의 공부 방식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러한 공부 방식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공부 방식으로 한 게 맞는가? 거기서 수정한 내용은 없는가? 라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있고 머릿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팩트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팩트를 어디에다 꽂아야 되냐? 마음에다 꽂아야 됩니까? 생각에다 꽂아야 됩니까? 팩트는 여기다 꽂는 거예요. 여기다. 마음은 어떻게? 가슴은 뜨겁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은 내가 목표를 무조건 이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팩트를 여기다가 다 안 되는 이유, 이거 하면 걱정, 혹시 돈은 잘 벌까 이런 것들을 여기 마음가짐에다 꽂아버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식죠. 그 차가운 마음가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려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그렇죠.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는 올해 이제 관세법 1타 강사가 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막 공격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셔야지 그 과정에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넘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을 생각으로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마음은 여러 개로 쪼개지고 있고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로 하셨으면은 그 마음을 꺾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관세사 시험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조금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이 관세율표 HS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1차를 합격하셔야 되고 2차 과목에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이 어떤 물품이 A인지 B인지 C인지 분류하는 기준이 대략 한 450개 정도가 있습니다. 460개 조금 바뀌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450개 50여 개의 규정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규정이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버릴 것을 버리고 중요한 건 중요한 거 이렇게 좀 취합하면서 중요도를 나눠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관세율표 과목인 거고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해설서도 있고 통칙도 있고 회화 용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과목은 이 품목분류라고 하는 것은 다 관세사 하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관세사 업무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과목입니다. 뭐 다른 관세법, 무역실무, 관세평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솔직히 그런 것들 매일 안 합니다. 하지만 얘는 정말 매일 합니다. 매일.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금 2차 모의고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공부하신 분들이 모의고사 하는 걸 봐도 그냥 무조건 암기. 그냥 암기해서 쓰느라고 급급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암기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잘 외워지지도 않고 자꾸 까먹게 되고 답안지는 못 쓰게 되고 점수는 안 나오게 되고 떨어지고 악순환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 과목은 대다수가 암기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수업을 통해서 제가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항상 실무적인 거 위주로 이거는 당연히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내용만 보면 재미없지만 이렇게 실제로 어떤 사례를 가지고 또는 어떤 업무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굉장히 재밌고 또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교재 소개 잠깐 해드리면 하나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한 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관세율표 과목은 솔직히 교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규정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해서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책 한 개로 전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합격하신 분들도 얘기를 하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차 과목 4과목 중에 제일 할 게 없는 과목이고 제일 쉬운 과목입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쉽냐 어렵다 외우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과목이구나 이런 과목이 있구나 저거 하려면 빨리 1차 합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앞으로 이제 하게 되실지 아니면 뭐 그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험 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관세사라는 직업이 잘 몰랐어요. 뭐 정말 아는 사람들만 알고 무역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알고 대부분 모르는 직업이었는데 이제 뭐 FTA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최근에 직구도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직구에도 전부 다 그게 그냥 들어오나요? 다 관세사가 신고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론 개인 고객은 모르죠. 물건 받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오는 건데 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레깅스인지 속옷인지 다 분류를 해서 신고하고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딱 국경에 서가지고 이런 물품을 확인하고 분류를 해서 통관을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 15년 정도 됐는데 되게 만족을 합니다. 되게 재밌고 저는 뭐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벌고 강의도 하고 뭐 저는 굉장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렇게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 보시면서 이렇게 좀 각오를 다잡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다음 분도 있으니까 저는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업이고 이런 과목이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수업을 재밌게 들으시면 아마 나중 되면은
관세율표가 이제 쉬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고 재밌는 과목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실무 나가셔서 맨날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좀 흥미를 가지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학종 관세사라고 하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제가 들으시다시피 감기가 걸려가지고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구리지 않은데 좀 코맹맹이 소리가 좀 심해요. 그래서 듣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관세평가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관세평가에 대해서 뭐야 관세평가가 뭐야 라고 퀘스천 마크가 떠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이 과목이 뭔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생활 속에서 다 한번 겪어보신 것들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갑니다. 1,000원짜리 물을 샀어요. 그랬더니 뭐야 부가세가 별도래요. 바로 여러분들은 부가세를 이렇게 뽑아내시죠. 자, 우리 너무 익숙해요. 어떠한 기준 가격을 정하고요. 여기에 정해져 있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뽑아냅니다. 부가세 너무나 익숙하죠. 관세도 똑같아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14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과해요. 관세라는 걸 부과하죠.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세율을 곱해줍니다. 근데 관세율이 한번 정해지면 안 바뀌거든요.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율은 그대로 고정이니까 이렇게 그 관세가 튀어나오게 될 텐데 결국은 이 기준으로 잡아놓은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도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자꾸 낮추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 가격을 찾는 방법을 우리 요렇게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이 기준 가격을 잘 찾아 나가는 게 관세평가예요. 자, 그러면 이 과목을 제가 강의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100%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 혹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에 제가 봉착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무조건 여쭤보실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겁니다. 쌤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거 해결이 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 2차 시험은 논술이니까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려면 먼저 외워야겠죠? 그리고 이 외우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평가가 이게 타 과목 대비 조금 어려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크게 발생하는 이 세 가지 애로사항을 4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결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집짓기라고 적어놨잖아요. 기초공사하고 기둥 올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관세평가라는 것은 관세법 전체 중에서 일부 규정만이거든요. 솔직히 타 과목 대비 외워야 될 게 제일 적어요. 대신에 이 완성도를 올리는 데는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써야 돼요가 가장 힘든 게 평가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범위가 법은 항상 3단으로 구성돼요.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데 이것 갖고는 안 돼요. 문제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라 그래서 우리가 관세청장이 정한 고시까지 다 봐야 돼요. 근데 이것 갖고도 우리 시험 문제에 다 대비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 이 사례라 한다고 치면은 뭐 법원의 판례도 있을 것이고요. 관세평가 분류원이라고 관세평가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쪽에서 나온 질의응답 같은 것들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서 끝나는 게 아니라 WTO 평가협정이라는 국제협정까지 또 같이 봐줘야 돼요. 이 협정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단순 조항부터 시작해서 이 조항을 상세 설명하고 있는 주해란 게 있고요. 이 주해 가지고 또 다 커버가 안 되니까는 WCO 기술위원회에서 뭐 예해다, 결정이다 막 이거저거 막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산계되어 있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사례까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례는 요새 인터넷 치면은 우후죽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유의미한 사례다 아니면 버려야 되는 사례다 이걸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문이 생깁니다. 체계적인 학습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이거 다 봐야 되나? 협정까지 다 봐야 되나? 이거 막 이런 사례까지 다 봐야 되나? 두 번째, 관련 규정만으로 모든 문제 커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례를 봐야 하는데 사례도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 말씀드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 이거 되게 쉽게 잡혀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퀘스천 마크는 어차피 제가 가이드를 다 잡아드릴 거니까 기본 수업 시간 때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어떻게 외워야 되냐, 그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냐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해결을 해드릴 거냐면 집짓기처럼 맨 처음에 기초공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과목 공통이에요. 이해하지 않고 암기한다? 박살 납니다. 하루 뒤면 다 까먹어요. 근데 평가는 더 독특한 게 뭐냐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단순히 외운 거 써봐라가 아니라 사례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물품 거래를 했다. 그래서 물품 가격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이거 세금을 매겨야 돼 말아야 돼? 세금을 매겨야 되면 얼마 매겨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사례형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규정을 써봐라는 문제도 조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시험의 메인스트림은 이렇게 사례형을 잘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관세평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관세평가와 관련된 모든 규정들은 이러한 국제 물품 매매 거래를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아 이건 어떠한 거래 형태에서 쓰이는 조항이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조항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얘네가 막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요 조항을 뽑아가지고 다 거래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니까 요걸로 거래 형태를 만들어서 탁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조항을 명확하게 갖다 써야 돼요. 근데 비슷하니까 이런 거 갖다 써요. 답 맞춰도 50% 날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평가는 근거과세의 원칙입니다. 근거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실제로 법원 판례도 과세는 맞는데 과세 당국에서 적용한 조항이 틀렸다 해서 과세 취소시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올바른 조항을 셀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하나의 조항이 어떤 거래 관계를 암시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니까 제가 정말 조항 하나하나를 다 거래 관계 만들어가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4, 5, 6월 기본 수업 때 이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이러면서 제가 범위를 짜드릴 거예요. 협정하고 법하고 중복되는 거 이거 날리세요. 이거 안 봐도 됩니다. 하면서 어느 정도 범위, 규정과 관련된 범위를 제가 테두리를 지어드릴 거예요. 두 번째, 4, 5, 6 기본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여러분 한 번 수업 듣는다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4, 5, 6 한 번 수업 들었을 때 다 이해하잖아요. 바로 변호사 시험 치러 가셔야 됩니다. 완전 천재예요. 자 그러면 7, 8월 때는 이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 1번에서는 지금 기초공사 한 거예요. 우리가 집 짓기 위해서. 2번에서는 복습 플러스 여러분 진짜 이거는 무조건 답안에 꼭 쓰셔야 돼요 라는 키워드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문장만큼은 꼭 쓰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이제 사례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박스 1번에서 규정을 배웠으니까 이제 사례를 배워야죠. 물론 4월, 5월, 6월에도 기초 사례는 같이 볼 겁니다. 근데 4, 5, 6월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볼 거니까 7, 8월에 나머지 기초 사례와 나아가서 심화 사례를 같이 볼 거예요. 자, 뭐야 기초 사례는 뭐고 심화 사례는 뭐야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초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널리 이제 인정되고 있고 이 사례에 대해서 그리고 깔끔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기초 사례라고 표현을 해요. 심화 사례는 뭐냐? 되게 어려운 거. 대법원 판례문 막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물론 보면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기초 사례부터 먼저 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다? 기초 사례가 사실 시험에 훨씬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학습을 하시다 보면 자료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약간 막 귀가 혹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막 사례, 조세심판원 사례 이런 거 옆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나도 저거 공부해야 내가 합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검증된 사람이 드리는 사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기초 사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뭐 광고용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제 교재에 있는 기초 사례 엄청 짧아요. 이거 다 해봤자 반쪽도 안 돼요. 여기 보시면 판매 촉진을 위해서 광고용어로 한다. 이런 게 기초 사례입니다. 바로바로 판단해서 풀 수 있는 거. 심화 사례는 우리가 판례문 갖고 보는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물품을 제조하는데 내가 뭘 갖다 주는데 막 손실률 고려해가지고 갖다 줬다. 기초 사례에 똑같이 있어요. 이거 5줄, 6줄짜리 끝나는 거. 이렇게 기초 사례부터 찬찬히 배우면서 기둥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때 나아가서 어떻게 외워요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레인지를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까지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4, 5, 6, 7, 8 때 그 애로사항을 제가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붕을 올려야죠. 4, 5, 6, 7, 8 그다음에 9월, 10월. 제가 우리 평가는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주제마다 푸는 약간 요령이나 방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반 때 문제를 푸는 요령을 먼저 배울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OX 퀴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사례형 문제가 나왔다? 그럼 제가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단순 암기 과목들은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자, 이 거래 관계와 관련된 조항은 이러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 거래 관계에서는 요러요러한 포인트가 걸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가 과세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냥 다 건너뛰고 오케이 과세 얼마 이렇게 쓰면 절반 날라가요 점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써야 된다가 나오죠. 그러면 먼저 문제풀이 반 때 9월 10월 때 문제 푸는 요령과 제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푸신 다음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를 그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9월 10월 때 배우시죠? 그러면 이제 11월 12월 때 마지막으로 비로소 제가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기초에 집중한 그런 문제, 연습 문제들을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답을 써본 다음에 제 모범 답안을 받으시고 제가 또 이게 이 문구가 이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강평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를 비교해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써야 된다까지가 11, 12월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1월에 모의고사에 뛰어드시는 거죠.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단연간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순차적으로 어디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외워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써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이 세 번째 어떻게 써야 돼요를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가 그 커리큘럼에 4개월이나 차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가 강의를 제공을 드리면서 커리큘럼을 제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단기간 이내에 4월부터 12월 하고 모의고사 바로 고득점 나오면 진짜 잘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 제 수업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분들은 그렇게 잘 모의고사에 대응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법원 판례 막 이런 거 우리 심화사례 보긴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다 집 지었잖아요. 지붕까지 올렸잖아요. 막 앞에 가로등 달고 이렇게 안 해도 일단 집만 지으면 집 짓는 게 우리 합격이니까 합격할 수 있어요. 법원 판례에 매몰되시는 분들 제가 아까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이버에서 막 자기가 찾아본다든지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관세청의 어떤 패소율부터 시작해서 조세심판원과 법원과의 관계, 관세평가 불령과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오늘 자료와는 좀 의미가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그건 제가 수업 시간 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준비했고요. 수업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수업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황성택 관세사이고요. 관세평가 맡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선은 저는 빨리 끝내드릴게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자,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좀 이번에 제가 세보니까 기본이론 7번째 개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도 좋고 아마 이번에 수업 들으시면 다들 행운이 가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수험 기간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장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4월이랑 모의고사 시작하는 시즌 이게 제일 중요한데 모의고사 시작하는 시즌은 어느 정도 실력이 다 갈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작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제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제 수업 처음부터 들은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데서 수업을 듣다가 한번 다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저를 만나면 보통 가을이나 이럴 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초반에 뭔가 세팅이 잘 안 돼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잘못 알고 있던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해서 좀 많이 헤매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게 처음에 좀 습관을 잘 들여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좀 많다고 치면 많다고 하겠지만 전문 자격사 시험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수준 자체가 엄청 높다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비전공자고 2년 만에 붙었고 그래서 비전공자고 베이스가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수생분들이나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합격자가 너무 적어서 그렇거든요. 합격자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솔직히 절대평가고 그냥 일정 점수만 넣으면 다 합격할 수 있게 해주면은 충분히 다 합격하실 수 있을 텐데 90명이라는 그 최소 인원의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좀 합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일정 수준만 넘어가면 다 이해하고 잘 쓸 수 있는,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답안을 잘 쓸 수 있도록 좀 많이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답안을 잘 쓰려면은 시간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고 뭔가 그 퀄리티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 시험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답안을 써보면 알겠지만 엄청 고퀄리티의 답안을 쓸 수 없는 시간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를 할 건지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거는 제가 수업할 때 가장 잘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부라는 것 자체가 파고 들어가면은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중간에 멈춰서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잘 외워두고 이 부분은 하지 마세요. 이런 걸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잘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2차 시험 자체가 논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빨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생각하는데, 글빨이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글 평소에 잘 쓰시는 분들은 답안도 잘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글을 그렇게 잘 쓰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지금도 막 글을 엄청 잘 쓰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이 시험 자체가 말씀드렸지만 답안 자체가 엄청 고퀄리티 답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A를 쓰라라고 했으면 A 딱 써주고 A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만 해주고 그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지, 뭔가 더 구체적이거나 뭐 자세하게 쓰면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거에서 답안을 쓸 때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진짜 최소한의 글빨만 있으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글쓰기 수업 들어가서 전출하고 과제 다 내고 C+ 받을 정도로 글을 잘 못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기도 써 있지만 수석 합격했었고, 그리고 관세평가 관련해서는 이 합격을 하기 위한 관세평가 시험 목적에서는 제가 그래도 가장 자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때도 관세평가 관련된 인터넷 경진 대회 개인으로 수상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문제 풀거나 하는 거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참가하면은 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1월이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춰놔야지 내년 1월 모의고사 시즌 되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힘들 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12월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놔서 첫 해 모의고사에서 상위권 점수, 저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 때 항상 되게 최상위권으로 저도 항상 계속 공부하고 최상위권으로 합격했는데, 어쨌든 모의고사 시즌 때 되게 힘들 때 버틸 수 있으려면은 1월에 이미 상위권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험 생활을 보냈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험 성적으로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공부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6, 7년 정도 수업하면서 많은 학생분들 가르쳐 보고, 그다음에 뭐 수석 합격하신 분들도 수업 듣고 막 많이 질문 답변도 많이 해보면서 좀 그랬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저는 뭐 질문 답변도 되게 잘 받아주고 있고요. 나중에 수업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받았던 거 답변했던 건 또 모아서 제가 따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공유해 놓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고 했던 것도 뭔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수업은 뭐 재밌게 할 거고, 그리고 뭐 진짜 딱 시험 목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저희는 시험 목적으로만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안 건드려요. 그 외에 더 깊은 것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학원 가세요. 저는 그냥 대학원 가라고 합니다. 대학원 가서 관세사 없어도 대학원 가서 박사 따면은 출제위원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시험 합격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딱 시험 목적으로만 공부하실 수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도와드리고, 무조건 저는 질문 답변 이런 거는 진짜 제일 빨리 답변한다라고 거의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무역실무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항상 좀 불리한 것 같아요. 많이 좀 힘드시죠? 저는 좀 짧게 하고 갈 거니까요. 조금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처음에 무역실무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역실무는 이론적인 부분하고 협약이라 부르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개념,
그다음에 특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약은 말 그대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똑같이 암기해서 쓰게 만드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똑같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론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는 그런 고민 항상 있게 되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론에서는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무여실무 출제 경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에서는 많이 나와도 20점 정도 분량밖에 안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점짜리밖에 안 나왔었어요. 10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비중으로 친다면은 한 10% 정도, 10에서 1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부할 때는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론적인 부분들은 워낙 양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봐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요. 기출 문제를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무여실무 기출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좀 구해가지고 쭉 보시면서 어디서 주로 나왔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협약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똑같이 외우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다들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키워드를 잘 정리하고 똑같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맞게끔만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개념 이해와 정리입니다. 일단 이론적인 부분을 말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누가 뭘 물어봤을 때 이게 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무여실무에서 선화증권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화증권은 뭡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개념들을 확장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화증권에 관련된 것들을 통째로 외워야지가 아니고 선화증권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요거를 하나씩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훨씬 더 공부할 분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요. 여기 개념 중에서 발신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신주의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 가면 이제 구조화 연습이라 써 있는데요. 발신주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의사 표시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두 번째로는 그걸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로 나눠보시면 되겠고, 목차 정리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답니다. 정리해 본다면 발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를 표시할 때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발신 이후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들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요게 끝입니다. 이게 발신주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협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 또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CISG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제1장에 그러니까 1조 1항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적용 요건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국제물품 매매에 적용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라고 하는 것이 직접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둘 다 체약국일 때. 밑에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약이 뭔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거든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국가가 약속한 게 있을 때는 그 국가에 가입돼 있는 가입된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반드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적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예외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언급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연습을 하게 됐을 때는 여기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국제물품 매매가 뭔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올해 이제 무여실무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잠깐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여실무가 점점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론 완성반이라는 게 이론하고 협약이 합쳐진 거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론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줄여서 수업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협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나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간략하게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뭐 교재도 있긴 하지만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협약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협약을 공부할 때는 일단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제가 원래 암기식을 만들지 않는 편이긴 한데 올해부터는 암기식을 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앞으로의 강의 방향도 말씀드렸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기 힘든 거 아는데 비까지 오는데 다들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